신기직한 이정에 유럽 전역을 그야말로 공포에 떨게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의 채찍이라 불렸던 남자 아틸라. 그가 이끌었던 훈족은 어디선가 호련히 나타나서 거대한 로마 제국과 수많은 게르만족의 운명을 그냥 송두리째 뒤바꿔놨죠. 근데 이 사람들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냥 파괴자였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연 정복자였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훈족의 그 수수께끼 같은 기원부터 시작해서요. 로마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 그리고 아틸라라는 한 명의 영웅을 중심으로 유럽을 휩쓴 정복의 역사까지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자료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흔히 알던 그 야만인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복잡하고 매력적인 훈족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수수께끼부터 한번 풀어보죠. 훈족, 이들이 과연 중국 북방을 위협했던 그 흉노족의 후예일까요? 이게 거의 2000년 가까이 이어진 논쟁인데 사실 몽골 초원에서 유럽까지 그 거리와 시간 공백을 생각하면 쉽게 믿기지는 않거든요. 자료에 뭔가 좀 결정적인 단서 같은 게 있나요? 결정적이라고 할 만한 DNA 증거는 아직 좀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역사 기록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딱딱 맞춰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기 310년에 중국의 수도였던 낙양을 함락시킨 흉노 군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당시 중앙아시아에서 널리 쓰이던 소그드어 문서에서는 이들을 명백히 즉 훈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훈족이라고요? 네, 훈족이라고 기록한 거죠. 지리적인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그리스 지리학자 스트라보가 묘사한 훈족의 위치가 흉노의 활동 지역하고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동양하고 서양의 기록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같은 대상을 가리키면서 일종의 교차 검증을 해주는 셈이네요. 이건 마치 서로 다른 언어로 된 두 개의 보고서가 똑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네요. 바로 그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심지어 4세기 중엽의 훈족이 중암아시아의 알란족을 공격한 사건이 있어요. 이걸 두고 중국 사서인 위서는 흉노가 공격했다고 쓰고 로마 학자 마르셀리누스는 훈족이 저질렀다고 기록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이름만 다르게 쓴 거군요. 맞습니다. 당시 동서양의 두 거대 문명, 중국과 로마가 흉노와 훈족을 사실상 같은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또 어떻게 그 머나먼 유럽까지 가게 된 걸까요? 수천 킬로미터잖아요. 이건 단순한 방랑은 절대 아니었을 텐데요. 이건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기원전 51년에 한나라와의 오랜 싸움에서 밀린 흉노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이때 서쪽으로 밀려난 북흉노가 바로 훈족의 직계 조상으로 추정되는 거죠. 아, 한나라한테 밀려서. 이들은 한나라의 추격을 피해서 중앙아시아로 이동했는데 진짜 거대한 이동은 4세기 중엽에 시작됩니다. 당시 기후변화로 초원이 황폐해지면서 연쇄적인 민족 이동이 시작됐다는 설이 아주 유력하거든요. 먹고 살 땅을 잃은 다른 유목민들이 막 서쪽으로 밀려오니까 훈족 역시 생존을 위해서 유럽이라는 새로운 무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거대한 유목민 도미노의 첫 블록이 쓰러진 순간이었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374년 유럽의 역사에 그들이 모습을 드러내는군요. 로마인들이 기록한 그들의 첫인상이 정말 충격적이던데요. 외모 묘사도 그렇고 특히 갓난아이의 머리를 돌로 눌러서 길고 뾰족하게 만드는 그 편두라는 풍습은 정말 기이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로마인들 눈에는 그냥 야만 그 자체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편두는 훈족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식이자 아마 높은 신분의 상징이었을 거예요. 흔히 훈족하면 평생 말 위에서 사는 존재로만 생각하지만 헝가리 평원에 정착한 후에는 통나무로 집을 짓고 살았고요. 전쟁이 없을 때는 아주 뛰어난 가죽 세공인이자 목동이었습니다. 사회 구조도 그냥 몰려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왕족, 귀족, 평민, 노예로 나뉜 체계적인 사회였죠. 잠깐만요. 지금 자료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로마인 포로가 훈족 사회에서 노예가 됐다가 나중에는 귀족까지 됐다는 기록이 있다고요? 아니, 로마는 그렇게 엄격한 계급 사회였는데 그들이 야만인이라고 부르던 훈족 사회가 오히려 더 개방적이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훈족 사회가 실력과 충성심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일종의 능력주의 사회였다는 강력한 증거죠. 동로마 사절이었던 프리스쿠스가 남긴 아주 생생한 기록인데요. 그가 만난 로마 출신 훈족 귀족은 전쟁터에서 주인을 구한 공으로 자유를 얻고 훈족 여성과 결혼해서 귀족이 됐습니다.
심지어 그는 로마에서는 세금에 시달리고 부자들의 횡포에 고통받았지만 여기서는 훨씬 자유롭고 풍족하다고 자랑까지 했죠. 와, 이건 당시 로마인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겠는데요.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들게 했을 것 같습니다. 평민들도 귀족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귀족을 떠나서 다른 귀족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건 바꾸어 말하면 족장이나 귀족들이 항상 자신의 부족원들에게 잘 보여야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로마의 그 고착화된 신분제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훈족의 삶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능력주의 사회의 정점에 선 인물이 바로 아틸라였군요. 그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일화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부하들은 금잔 은접시에 온갖 산의 진미를 먹는데 정작 최고 권력자인 아틸라 본인은 나무 접시에 담긴 삶은 고기만 먹었다고요? 프리스쿠스가 남긴 또 하나의 생생한 목격담이죠. 근데 이건 단순한 소박함이나 절제력이 아닙니다. 이건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행위이자 그의 카리스마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였어요. 그는 부하들에게 부와 명예를 아낌없이 나눠주지만 자신은 모든 사치를 초월한 존재라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연출한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욕망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나는 그런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이런 리더를 부하들이 존경하고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능력 있는 자에게는 기회를 주고 리더는 스스로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만들어낸 군대는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로마와 게르만족을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비결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을 꼽자면 글쎄요,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기동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말 치명적인 기마궁이었죠. 훈족 기병 한 명은 보통 말 3마리를 거느리면서 말을 타다가 지치면 다른 말로 즉시 갈아탔습니다. 덕분에 로마에서 페르시아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보급 걱정 없이 순식간에 주파할 수 있었던 거죠. 쉬지 않고 달려오는 기병대는 상대에게 심리적인 공포감까지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활도 보통 활이 아니었다면서요? 특별한 정도가 아니었죠. 그 활이야말로 훈족의 기술력과 정체성이 집약된 무기였습니다. 위아래 길이가 다른 비대칭 복합궁인데 크기는 작은데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말 위에서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 활로 화살을 구름처럼 퍼붓는 전술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죠. 로마의 역사가 조시무스는 훈족이 멀리서 구름처럼 적을 에워싸고 화살을 퍼붓는다고 기록했거든요. 활은 훈족의 상징과도 같아서 훗날 동로마 황제가 아틸라가 죽은 꿈에서 그의 활이 부러지는 걸 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런 기마궁은 사실 다른 유목민족들도 가지고 있던 전술 아닌가요? 훈족만이 가진 어떤 결정적인 한 방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공성 기술입니다. 다른 유목민족들은 성벽 앞에만 서면 속수무책이었지만 훈족은 달랐어요. 그들은 나무로 만든 거대한 공성탑이나 성문을 부수는 파성추, 성벽을 넘는 사다리까지 동원할 줄 알았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우리가 싸우던 모든 야만족 중에서 유일하게 훈족만이 요새 공격이 가능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훈족을 단순한 약탈자 무리에서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정복군대로 격상시킨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힘을 하나로 응축시켜서 유럽 전체를 뒤흔든 남자 아틸라의 시대로 들어가 보죠. 그는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제국의 정점에 서게 된 건가요? 처음에는 형 블레다와 함께 공동으로 통치했습니다. 둘은 동로마 제국을 압박해서 매년 막대한 양의 황금을 곡물로 받아내는 등 위세를 떨쳤죠. 하지만 444년 블레다가 사냥 도중에 의문의 죽음을 맞으면서 아틸라가 단독 통치자가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아틸라의 암살이라고 보고 있죠. 유일한 지배자가 된 아틸라는 곧바로 다시 동로마를 침공해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곡물을 뜯어내면서 본격적으로 공포의 제왕으로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야망을 서쪽으로 돌리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서로마 황제의 여동생인 호노리아 공주가 보낸 청혼 편지.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정략 결혼을 피하고 싶었던 호노리아 공주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아틸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약혼 반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보통의 지도자라면 무시했거나 단순히 정치적 스캔들로 이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틸라는 달랐어요. 그는 이 편지를 결혼 제안으로 확대 해석해서 지참금으로 서로마 제국의 절반, 즉 갈리아 지방 전체를 요구하는 엄청난 명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연히 서로마는 거절했겠죠. 아틸라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결국 전쟁을 위한 완벽한 빌미였던 겁니다. 거절당하자마자 아틸라는 451년
훈족과 그에게 복속된 게르만 부족들로 이루어진 대군을 이끌고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침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유럽의 운명을 건 대격전, 샬롱 전투 또는 카탈라우눔 전투로 이어지는 거죠. 모든 것을 파괴하며 진격하던 아틸라가 마침내 멈춰선 전투입니다. 이 전투가 아틸라의 첫 패배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이겼다고 하기엔 좀 복잡한 전투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는 대체 어떻게 그를 막아낸 거죠? 사실상 무승부에 가까운 양측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처절한 전투였습니다. 로마의 마지막 명장이라 불리는 아에티우스가 이끄는 서로마 서고트 연합군과 맞붙었는데 전투가 얼마나 격렬했던지 죽은 병사들의 영혼마저 하늘에서 계속 싸웠다는 전설이 남을 정도였죠. 막판에 전황이 불리해지자 아틸라는 마차도 방벽을 쌓고 그 안에 불을 질러서 스스로 타죽을 준비까지 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피해가 너무 막심해서 서로마 연합군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했죠. 비록 갈리아 정복은 실패했지만 이 전투는 오히려 아틸라와 훈족의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전 유럽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틸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군요. 이듬해 곧바로 복수전을 펼칩니다. 이번엔 타겟이 이탈리아 본토였죠. 네, 452년 알프스를 넘어서 서로마의 심장부인 이탈리아 반도를 침공합니다. 수많은 도시가 파괴되고 약탈당했죠. 이때 아퀴레이아 같은 도시에서 살아남은 피난민들이 훈족의 기병이 쫓아올 수 없는 늪지대로 피신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오늘날의 베네치아라는 설도 있습니다. 결국 로마 교황 레오 1세가 직접 나서서 아틸라와 협상하는 끝에 철수하는데요. 당시 이탈리아에 퍼진 전염병과 길어진 원정으로 인한 보급 문제도 아틸라가 협상에 응한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무자비한 정복자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계산에 아주 능한 전략가였던 거죠. 정말 허무하네요. 유럽 전체를 공포로 떨게 했던 정복자의 마지막이 결혼식 날방에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니. 이 거대했던 제국이 단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인은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과음으로 인한 질식사, 동맥 파열, 심지어 신부에게 암살당했다는 설까지 아주 무성하죠. 그의 사후 제국은 예상대로 아들들 사이의 후계자 다툼으로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아틸라라는 강력한 구심점이 사라지자 그동안 억압받던 게피다이족, 동고트 같은 피지배민족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죠. 결국 454년 네다오 전투에서 훈족 연합군이 게르만 연합군에게 참패하면서 훈제국은 급속히 붕괴되고 역사 속으로 흩어집니다. 불과 80여 년, 아틸라가 직접 통치한 기간은 20년도 채 안 되지만 훈족과 아틸라라는 이름은 유럽 역사에 정말 깊은 상처와 동시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국은 사라졌는데 왜 그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회자된 걸까요? 아틸라라는 인물이 가진 힘이죠. 그는 유럽인들에게 공포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니벨룽겐의 노래 같은 중세 서사시에서 잔혹하지만 위대한 왕 에첼로 등장하고요. 이탈리아의 작곡가 베르디는 그를 주인공으로 오페라 아틸라를 작곡했습니다. 심지어 훨씬 후대인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영국인들이 적군인 독일군을 훈족, 더 헌즈라고 부르면서 잔인한 야만인이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기도 했죠. 공포의 대명사이자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정복자의 아이콘으로 오랫동안 유럽인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된 겁니다. 훈족의 여정은 몽골 초원에서 시작해서 유럽의 심장부까지 고대 유라시아 대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사된 자료 중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1973년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서 신라의 보검이라고도 불리는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보물 제635호로 지정된 경주 계림노 보검입니다. 황금과 붉은 석류석 유리로 화려하게 장식된 이 칼은 제작 기법이나 양식으로 볼 때 4세기에서 5세기경 흑해 북부, 바로 훈족이 활동하던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틸라가 유럽을 휩쓸던 바로 그 시기, 그 장소에서 만들어진 물건이죠. 자, 그럼 청취자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헝가리와 루마니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 보검이 어떻게 8,000km나 떨어진 신라의 무덤에서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훈족이 서쪽으로 일으킨 거대한 민족 이동의 물결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유라시아 동쪽 끝 한반도에까지 어떤 식으로든 그 파장을 미쳤던 것은 아닐까요?
훈족과 신라의 이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는 고대의 세계가 결코 단절된 공간이 아니었으며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